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한여름밤을 달군 케이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입장안에 늘어선 줄에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예능과 문화가 주류 사회에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한국 남성들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는지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40년 이상 살아온 이민자로서 예전에 가장 인기 없고 뒷전에 밀리던 동양 남성들에게 환호하는 외국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러는 동시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시안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서 인종차별이 뚜렷한데 두 개의 현실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고개만 좌우로 적게 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앤서니 S. 파우치, 스노우 크랩, 숨겨진 전쟁 범죄, erosion, 그리고 휴양지 원주민들입니다. 아마도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우리 귀에 자주 들렸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앤서니 파우치일 겁니다. 미국의 최고 질병의학의 대명사죠. 파우치 박사. 지난 2명의 대통령 임기 기간에 팬데믹 동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파우치 박사 이번 12월을 끝으로 은퇴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공직에서 공무원직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올해 81살의 파우치 박사는 1984년 이후 연방 알러지 질병 부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이전 1968년에는 의사 레지던스를 막 마치고 그때 당시 27살의 젊은 의사로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라고 부르죠. 여기 조인하고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긴 커리어 동안 질병 디렉터로서 7명의 대통령들에게 자문을 해왔던 파우치 박사인데요. 현대사회 가장 심각한 질병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에이즈가 그랬고 2001년에 앤트랙스 공포, 이볼라 바이러스, 지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까지 거친 것입니다. 그가 지난 40여 년 이 에이전시를 이끄는 동안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1년의 예산이 고작 3억 5천만 달러이던 이곳을 그 규모에서 이제는 60억 달러 버짓을 가진 글로벌 최고 파워하우스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의 노력과 리더십으로 미국과 전 세계는 이제 안전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에 부통령 시절 이볼라와 지카 바이러스 상황 동안 이 파우치 박사와 같이 머리를 맞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우치 박사는 질병과 공중보건 분야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과학자의 의사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일부 정치가들과 일반인들에게서 위협이 가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한 것이죠. 파우치 박사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실수도 인정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파우치와 수많은 정부 과학자들이 그랬듯이 미국인들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이 가는 과정이 다 그렇듯이 파우치 박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단계에서 그때는 무증상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최고 소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파우치 박사는 이제 오늘날 그때 당시 실수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던 이유도 듭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되는 에어본인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2년 반 동안 그의 커리어의 최고의 어려운 도전 기간이기도 했고 또 가장 보람있는 시기였다고도 말합니다. 그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명되지 않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섰고요. 우파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파우치가 팬데믹의 최고 악당인 것처럼 취급당해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치료 방법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나와 우리 팀 과학자들은 역사가 심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뒤를 뒤돌아보면 미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팬데믹, 최고의 스트레스였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인간에게 처음 다가온 새로운 바이러스는 엄청난 전파력과 변이 능력을 가진 데 놀라웠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중에 정치적인 압력과 일반인들의 의견이 순수한 과학에 100% 의존할 수 없게 만든 그 환경이 몇 배 더 모든 것을 더 힘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 몸이 비교적 건강하고 에너지 있을 때 은퇴를 고려해 왔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그 대신 그 이후에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강의 또는 책을 쓰고 싶은 의사도 밝혔습니다. 지난 50여 년을 보낸 이곳이 너무 좋다고 웃습니다. 1년 연봉이 48만 달러, 650달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그때 당시 은퇴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의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백신이 막 나오려던 참이어가지고 바이러스 상황이 최악일 당시여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재고려를 했고 1년 정도 남을 예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이든 정부 아래서 2년을 거치게 되는 격이죠. 파우치 박사 개인적인 커리어에 이 초기에 맞은 위기는 다름 아닌 에이즈였습니다. 그때 당시 연방 알레르기 질병의 리더가 되자마자 HIV가 수천 명의 게이 남성들을 감염시키고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치료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 파우치 박사는 게이 남성들을 감염시키고 사망시키는 질병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레이건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이 레이건 정부는 이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게이들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에 큰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파우치 박사가 이끄는 실험실이 3년 동안 에이즈의 연구를 했지만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말에 가서 이 게이 액티비스트 그룹은 글로벌 차원의 에이즈 위기 인식을 시키면서 이 FDA와 NIH를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죠. 그러고는 결국 게이 그룹이 맞다는 생각에 도달하고 모든 과정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룹과 가까워져서 임상실험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수천만 달러 HIV 에이즈 프로그램 펩파를 만든 창시자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부시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에게 대통령 메달 오브 프리덤을 걸어준 것이죠. 다가오는 11월의 투표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과반수 이상 장악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 명의 공화당 정치가들은 파우치 박사를 아주 심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하이오 하원 의원인 짐 조던, 켄터키 상원 의원 랜드 폴, 캔서스 상원 의원 로저 마셜 의원들이 대표적인데요. 증거도 없는 허위 주장 등 이런 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파우치 박사는 나는 내가 방어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른 이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틀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 인생에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는 모든 대통령들과 자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본인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고요. 오직 과학에만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6명의 대통령들 파우치 박사가 모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원치 않았습니다. 팬데믹 초창기 첫 주부터 파우치 박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인연은 아주 묘하게 얽혀가기 시작했죠. 지난 2년 반 넘는 팬데믹을 보면서 파우치 박사는 올해만 은퇴를 하는데 그에게 가져다준 교훈은 절대 급속히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이런 아웃브레이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HIV나 코비드나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증상 환자들이 옮기는 전파야말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최고의 허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파우치 박사는 현재 미국처럼 양분화되어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결국 좋은 천사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산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스노우 크랩이죠. 그런데 요새 이것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바다 쪽으로 옮겨갔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이야기가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과학자들과 해양 생태계 전문가들은 현재 엄청나게 흑자를 거두어 들이고 있던 알래스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시푸드 아이템 중에서도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것 하면 이 크랩인데요. 이것은 어업 분야 전체에 앞으로 이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이곳에서 태어남 여기 종사해온 게이브리얼 프라웃이라는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형제인 스털링과 애슐링과 함께 앞날을 걱정합니다. TV쇼 데들리스트 캐치라는 여기에 상징적인 스타로 자리 잡은 알래스카 킹크랩은 오는 이 수확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여 년 동안 조금씩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과학자들은 그때 반대로 희소식을 내놓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새끼 크랩들이 그 엄청난 숫자가 바닥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시즌에 커다란 수확을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32살의 게이브리엘은 그렇게 해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파트너 이 지분을 사들이고 116피트짜리 실버 스프레이 팟 오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론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크랩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무려 $400만 구입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엄청난 2021년 알래스카 크랩 수확을 기대하면서 베링 해협에 종사하던 많은 젊은 커머셜 어업 종사자들이 단순한 노동자에서 주인 오너가 되었고요. 큰 기대에 차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2021년 시즌에 거대한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크랩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브리엘은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을 하고요. 하루 종일 바다에서 공치고 들어오기의 반복이었다고 말하고 바다의 바닥 수십 마일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단 100마리 크랩을 건져 올리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알래스카 킹크랩은 사이즈가 거대하죠. 거의 20에서 25파운드까지 나가고 아주 두껍죠. 바늘이 달린 껍질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먹을 때도 껍질을 깨고 까는 도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스노우 크랩은 4파운드 정도 나가면서 한층 적고요. 껍질도 손으로 까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어업 산업 중에 킹크랩은 가격이 엄청납니다. 게 산업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한 파운드에 $25까지 나가고 이 킹크랩 아주 가격이 제일 높은 것이고 그렇지만 스노우 크랩은 다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맛은 달콤하고요. 안에 흰색 게살은 비슷합니다. 워싱턴 DC에 인기 있는 식당 조스 스톤 크랩에서는 이 크랩 레그를 다리를 주문하면 1.5파운드에 $199 95센트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식당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모든 것이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오는 생선이나 씨푸드들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식당들도 다른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마이애미의 인기 최고로 떠오르는 요새 새로운 식당 클로어에서는 노르웨이 씨푸드 도매상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의 최북단에서 나오는 레드킹 크랩을 수입해서 밤새 노르웨이에서 날라와 플로리다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날라오는 모든 크랩들은 QR코드가 찍히고 하나하나 모두 트래킹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랩을 쭉 길게 펼치면 다리끼리 길이가 5피트까지 나가는 거대한 크랩입니다. 이렇게 요새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세계 메이저 크랩 공급처 중 2개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한 군데가 모든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단순히 크랩을 잡아서 파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래스카의 맨쪽 끝에 서부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Development Quota 프로그램의 일부로 그 지역에 존재하는 65개의 조그만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잡은 어업의 수확 일부를 마을 공동체에 넘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라 이런 것이 만약 없다면 인컴이 전혀 없고 생존의 위험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경제적 또 사회적 베네핏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사는 커뮤니티입니다. 헤더 맥카티 씨는 프리빌로프 섬에서 일하면서 알루션 커뮤니티의 450명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앞에 말한 크랩 쿼터에 의존하는 곳입니다. 알루션 섬들 중에서 세인폴 섬에 있는 트라이덴 시푸드는 게를 가공하는 가장 큰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고요. 스노우 크랩 피크 시즌은 2월인 경우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월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스노우 크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우리 생활을 변하게 하는지 좋은 예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알래스카의 브리스톨 베이 지역에서는 사카이 살몬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보면서 현재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양쪽으로 극단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많던 스노우 크랩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난 2019년 알래스카에 치명적인 폭염이 다가왔었다고 기억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양한 어장과 크랩들이 그동안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옮긴 결과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서쪽으로 이동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단순한 이동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측도 있습니다. 원래 크랩은 benthic species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바다의 바닥에 살고 다른 많은 생선처럼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링 해협의 북서쪽 끝에 메인 섬인 세인트 로렌스 섬 주의 크랩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갑자기 많은 숫자의 크랩이 죽었다는 추측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조사단이 조사한 범위를 넘어서 한층 더 깊은 곳이나 러시안 쉘프로 옮겼을 가능성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해오던 시스템에 감지되지 않고 대량으로 죽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죠. 아무튼 크랩을 잡는 많은 어부들, 올해와 내년 기간 동안 2억 달러 알래스카 최대 규모의 산업인 크랩 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뉴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0월 15일 알래스카 킹크랩 어장이 2년 연속 시즌이 닫힐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베링 해협의 크랩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의 디렉터인 제이미 고원 씨는 현재 크랩 산업계의 어려운 실정은 수많은 블루 컬러 워커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프라우트 형제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수확하는 종류 다양화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크랩에만 묶일 것이 아니라 카드나 헤링 같은 이런 조업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스노우 크랩이 갑자기 사라져 여기에 연관된 수많은 어부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이미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숨겨진 전범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장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폭행과 강간을 당한 여성들은 이 나체의 몸으로 죽어서 거리에 뒹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장면을 본 우크라이나의 60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저널리스트인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웃이 강간당한 여성인데요. 37살의 미망인이 러시아 군인들 눈에 들어왔고 운 없이 눈이 마주친 것이죠. 그리고는 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수도 키우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여성은 내가 아는 그녀는 러시아군을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늦겨울날 추운 날씨에 그녀는 강간당한 이후 러시아 군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나 지하실의 참혹한 장면이 바깥 세상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지났습니다. 한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이곳이 수도 키우 점령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이 마을의 뒤뜰이나 지하실에는 여러 구의 옷이 벗겨진 여성 시체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미처 마을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 군들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특히 여성들을 타겟으로 강간, 고문해 굶기고 결국 사형 스타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나하나씩 들춰보면서 조사에 들어간 팀이 보고한 바를 보면 현재까지 2만 5천 건이 넘는 전쟁 범죄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조사팀은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와 크게 훼손된 시체들의 포렌식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 군인들끼리 내가 누구를 강간하고 죽였다는 이 무전기로 통화 내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고요. 길거리 하수구를 통하는 맨홀에 쑤셔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거리 보통때 트래픽이나 도둑질을 금지하는 이유로 설치해 놓은 감시 카메라에 나타난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침공이 6개월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 이 중에 강간이나 모든 성폭행에 연관된 다큐멘트와 할 수 있는 케이스 보고는 한층 더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다루고 있는 우크라이나 검찰 측은 지난주 발표를 하면서 강간에 연관 조사 진행 케이스가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보고하는 데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확한 숫자는 한층 더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의 강간과 성폭행은 가장 크게 숨겨진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행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복잡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요. 모두와 연락을 끊어버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끔찍한 참상 가운데 본인 개인의 이런 고통은 조용히 넘겨보자는 생각도 큽니다. 다른 국민들이 더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인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런 성폭행을 당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중인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강간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입은 경우 주로 이런 것들은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지만 그 중에는 일부에는 남자와 소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사실 인간 역사의 전쟁 중에 강간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수천 년 이어진 역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을 최저화시키고요. 방어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고 가족이나 커뮤니티를 산산조각내는 데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조그만 희망이나 간절함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도저히 이것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 영원한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밀리터리 정신과 나탈리아 자라츠카 박사는 이것은 절대 단순한 성행위를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강간은 진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좋은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내다보는 것은 민간인 대상으로 벌어지는 최악 전범은 전쟁 중 이런 것들이 몇 명의 불량 군인들의 소용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러시아의 최고 레벨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는 데 널리 알려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우크라이나로서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내놓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는 과정에 기간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현재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의 경찰총장은 말합니다. 악마는 절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점점 더 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개 예를 내놓는데요. 수도 북쪽 체르노비그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커맨더가 16살의 어린 소녀를 위협하면서 섹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가족을 다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수도의 동쪽인 브로바리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여러 명이 민간인 부인들을 강간해 기소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비슷한 지역의 마을에서는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는데 그녀의 아이가 옆에서 쳐다보게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미성년 소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나마 생존한 여성들이 그때 당시 악몽이 또 되살리면서 상처를 입어야 하는 것 등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간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초기 당시에 강간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초기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9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앞에 말한 저널리스트는 수많은 마을 이웃들이 사망하고 여성들은 강간당한 이후 본인만 빠져나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많은 강간과 성폭행이 침공 초기에 대거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피해를 입은 많은 여성들 중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들이 입을 서서히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말하기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증언을 하면서 점점 더 전범의 끔찍한 진상이 나타나고 윤곽이 잡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가를 쭉 따라서 절벽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식 현상이라고 그러죠. ero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늘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그런데 이런 현상은 생각보다 남가주보다 오히려 북가주 해안가에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주 정확한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준해서 내놓은 발표입니다. 이번 연구는 UC 샌디에고 오셔너그래피 대학에서 나온 것으로 이 캘리포니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팔로스 포디스 페닌슐라와 빅 서, 또 포인트 아르구에요, 샌프란시스코 바로 남쪽의 마틴스 비치 같은 곳에서는 1년에 16피트 이상 부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로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멘도시노, 험볼트, 델 노르테 카운티 모두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북가주 카운티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시급한 곳은 우살 비치, The King Ranch, 센터빌 비치 이 세 곳을 로스트 코스트라고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안가 절벽이 무너내리면서 이미 많은 문제를 동반해 오고 있는데요. 이 도로나 기찻길이 망가지고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영향을 입으면서 결국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어떤 곳에서는 절벽이 무너내리면서 3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케인을 미리 예보하듯이 이렇게 언제 얼마만큼 절벽이 부식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욱 여기다가 요새 바다 수면이 높아진다는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더 절실해지고 있죠. 그런데 해안가 절벽은 애초부터 연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의존하고 집어넣어야 하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한층 더 디테일된 사진들이 동반되었다는 점이 크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해안가 전담 공무원들에게 한층 더 현실적인 조사에 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전체 530마일에 달하는 긴 해안가에 미칠 여파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팀의 리더인 패트릭 버너드 씨는 상당히 좋은 도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갖출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한층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단기적 또 장기적으로 절벽의 움직임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해안가 절벽 부식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도움으로 해안가를 유지하고 주위의 주민들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씨는 절벽을 연구하기 상당히 복잡하고 정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의 강도, 또 파도의 여파, 해변가 절벽의 경사 등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이고 거기다 비가 내리는 강우량이나 지하의 물이 틈새로 삐져나오면서 그 압력을 형성하는 것도 절벽이 무너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 더 큰 것은 인간이 미치는 영향도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주택 같은 개발업자들은 절벽에 가장 가까이 가면서 개발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죠. 이런 것이 최전방 절벽 맨션 하우스가 되었든 또 그곳에 조경시설이 들어서든 해변가를 따라 건설되는 하이웨이 등 이 모든 것들은 물이 배수되는 것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절벽이 감당하는 무게를 올리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다 수면입니다. 파도는 예전보다 더 강하게 해변가를 강타하게 변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속된다면 남가주 해안가만 보아도 앞으로 21세기가 끝날 때쯤 가서는 현재보다 130피트 이상 부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이슈를 두고 그 주위에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이런 데 리포트를 내놓을 때는 평균치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인치, 몇 피트 이렇게 내놓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절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서서히 무너져 내려오지만 그러다가 한 번씩 경고 없는 흑사태나 강한 폭풍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푸트씩 이 부식 한 20년 동안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죠. 그렇지만 반대로 한 번에 20피트의 흙이 무너내리는 것은 큰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UC 샌디에고에서 연구팀 리더인 애담 영 씨는 절벽의 그동안 역사적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보고 얻어온 모든 정보를 연결하고 엮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안가 절벽들이 그동안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에 최첨단 발달된 레이저 이미징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거기다 또 비행기에서 찍은 이미지를 모았고 2016년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서 모든 새로운 EDAR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최첨단 3차원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 주어진 상수에서 평균과 최고치 부식 가치를 수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절벽 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늘 해오던 방식의 이 단순한 절벽의 위표면만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절벽 전체를 관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부식을 넘어서 절벽 맨 아래쪽이 불안해지면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패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캘리포니아 해안가 절벽의 절반 이상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식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는 보데가 베이 지역이었고 또 약한 바위들로 구성된 지역들에서 완연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가주 지역을 비교하면 이 오레곤주와 마주하는 장소에서는 1년 강우량이 더 높은 것, 또 파도의 강도가 더 강한 것을 이유로 여겨지면서요. 이것에 비교해서 오히려 남가주는 한층 더 도시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바다와 절벽 사이에 방파제, 씨월들이 더 많은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강할 때는요, 이 바다의 모래를 들어올려 절벽에 부딪히면서 마치 샌드페이퍼가 가는 것처럼 작용하면서 절벽을 더 무너지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연구는 이어질 것인데 현대 기술은 해안가와 파도의 움직임은 더 상세하게 조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가 전체 지도를 형성하는 매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새롭게 모아진 데이터를 컬렉트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는 절벽의 변화와 부식을 예측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갈 때 어디를 갈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늘 인기 있는 곳이 하와이죠. 알로하하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하와이 관광 수입은 그래서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들, 원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 관광 수입의 파워는 엄청나지만 하와이 관광의 의존도 현실은 수많은 하와이 원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이곳 자연 생태계에 커다란 여파를 미치기도 하고 50만 명이 넘는 애초 이곳의 원주민들의 조상들 땅이기도 한 곳입니다. 하와이는 현재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편리하게 방문하고 떠나버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와이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의 권리처럼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내 돈 내고 즐기고 떠나는 곳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았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하와이 관광업계가 현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애초 원주민들의 미래를 크게 해칠 것이 우려된다는 상황입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주민이고 하와이 대학 교수인 카일 카지히로 씨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 교육을 시키고 하와이의 다양한 요소들을 원주민 문화에 돌려주는 노력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보라고 그리고 또 배우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럴 의향이 없다면 하와이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야만 수백 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하와이의 관광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가장 큰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겪은 팬데믹 가운데도 최고 수입원이었는데요. 지난 4월 한 달만 보아도 하와이에 와서 방문객이 쓴 돈의 액수는 1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와이 관광산업의 복귀의 신호인 것처럼 작용을 했죠. 그러나 이런 하와이의 흑자를 가져오는 것, 하와이 원주민들이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히 반대로 부정적인 여파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작년 가뭄에 대비해서 주정부 차원의 물 사용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매겨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와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형 호텔들이나 이런 리조트들에서는 물 사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와이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 숫자에 비교해서 방문객이 몇 배 더 많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67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는데 이것에 비교해서 하와이 주민 숫자는 140만 명이니까 거의 5배 육박을 하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이 최고이고요. 비치들은 아주 붐비고 하이킹 트레일도 북적거리고 수많은 자연 경관들 장소들의 관광객 인파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와이에서 멸종되는 숫자는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와이 생활비는 전국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에는 그 안에서 90%의 모든 것들이 수입해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택시장은 전국에서 최고 중 한 곳이고요. 너무나 비싸져서 결국 조상들의 땅이었던 곳에서 살 공간을 잃어가는 원주민들, 이 중에 결국 하와이를 떠나는 사례가 줄짓고 있습니다. 카지히로 씨는 이런 현실에 관광업은 모든 이런 문제를 덮어버리고 모든 것이 정상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생활 공간을 잃어가는 카나카 마올리족이나 가난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하와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의 애초 역사는 미국이 군대를 동원한 식민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광계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교육시키고 하와이 왕조의 역사를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카즈히로시는 하와이 디투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와이에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역사를 알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친환경적인 차원에 복구하는 노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와이가 미국의 일부가 되기 전에 전 주권자의 역사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호놀룰루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알로니 궁전은 미국이 지원하던 백인 정착자들이 있던 쿠데타를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곳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펄하버 메모리얼을 가리키면서 미국이 하와이를 군사기지로 둔갑시킨 것에 대한 연구와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하와이 이 분야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하와이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식민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리고 또 하와이 관광으로 인해 하와이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 하와이가 존재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와이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름다운 하와이 비치와 돈 많은 관광객이 존재하는 한 관광객은 늘 찾아올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할아버지가 사탕수수 밭의 농장에 일하러 온 후세인 데비 메저슨 씨는 데비 씨가 운영하는 The Coconut Traveler에서는 그들이 번 수익금의 큰 부분을 하와이 자원을 보조하는 그룹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를 보는 초점을 관광객 차원에서 이곳의 주민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와이를 즐기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하와이가 처해 있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해결책을 같이 찾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합니다. 절대 관광객들에게 오지 말라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아무래도 하와이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보존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는 지금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사실 하와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에 합병되는데 힘든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살아온 왕국이 19세기 들어오면서 미국 백인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50번째 주이면서 관광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하와이는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선조들이 살던 땅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끌어들이는 재정적인 규모는 엄청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이것에 대응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와이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원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은 관광객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예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